1766년 조선 왕실 창덕궁 15살의 왕세손 이산 훗날 정조가 될 그는 한국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 본관은 창녕 성씨였습니다. 성덕임의 집안은 한때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11대 선조는 조선 성종 때 대제학과 예조판서를 지낸 성현이었습니다. 용제총화 악학개봉 같은 저서를 남긴 대학자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정조가 남긴 어제의 빈묘지명에 따르면 성덕임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재능과 기술, 예술까지 두루 갖춘 팔방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성품은 단정했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습니다. 1762년 이후 10살 무렵에 성덕임은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따르면 아버지 성윤우가 홍봉안의 청직이었던 인연으로 입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그녀를 거두어 친히 길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른 일화도 전해집니다. 아버지 성윤우가 점포 아문의 관리와 함께 시천량을 잘못 처리해 죽을 고비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윤우가 평소 담벽증을 앓고 있었고 1761년에 무관직을 그만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가세가 더욱 기울었고 어린 덕임을 궁녀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에 들어온 성덕임은 빠르게 궁중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1774년 21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특별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고전소설 곽장양물록의 국문 필사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정조의 여동생인 청영공주, 청선공주와 다른 궁녀들인 영익, 경익, 복연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시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소설 읽기가 유행했는데 성덕임도 이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필사 글씨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 그녀의 학식과 교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덕임이 입궁한 지 4년쯤 지난 1766년 그녀가 14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15살의 왕세손 이산이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왕세 손빈께서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셨는데 감히 제가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죽음까지 맹세하며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세 손빈 즉 효의 왕후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덕임은 정실인 왕세 손빈보다 먼저 왕세손의 총애를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조는 그녀의 굳은 뜻을 납득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80년 이제 왕이 된 정조는 화빈 윤씨를 후궁으로 간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덕임에게 승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5년 전처럼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정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덕임의 하인들 즉 방자와 무수리들을 꾸짖고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제야 성덕임은 마지못해 승은을 받아들이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상의는 정오품 군관직이었습니다. 정조는 후에 어제의 빈묘지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승은을 처음 내렸을 때 간절히 사양하며 감히 시중들지 아니하려고 했다.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감동하여 다시 강요하지 않았다. 후에 15년이 지나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 굳게 사양했다. 그녀의 하인들을 책망하고 벌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명을 따랐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따르면 성덕임은 1780년에서 1781년 사이에 2번 유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합궁한 달에 곧바로 무녀세자를 임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황윤석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당시 성덕임에 관한 소문이 궁중 안팎에 파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황윤석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당시 호사가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1782년 9월 7일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창덕궁 연화당에서 성덕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무녀세자로 불리게 될 왕자였습니다. 정조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출산을 도운 이들 중에는 해경궁 홍씨가 본가에서 데려온 몸종 복례와 유모 아지가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성덕임을 친히 길렀던 만큼
그녀의 출산을 각별히 챙겼던 것입니다. 왕자가 태어난 그날 성덕임은 정오품 상의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1783년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되었습니다. 비노인의 자는 정조가 직접 정했습니다. 마땅하다, 적합하다는 뜻의 이 글자에는 정조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무녀세자를 위해 창덕궁에 중의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에는 무녀세자의 세자 책봉례를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1784년 윤삼월 20일 묘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의빈성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옹주는 병을 얻었습니다. 5월에 궁궐 밖으로 피접을 나갔지만 5월 8일 밤부터 경기가 심해져 위중해졌습니다. 경기란 어린아이가 갑자기 놀라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며 몸이 싸늘해지는 병입니다. 오늘날의 경련 증상으로 추정됩니다. 5월 12일 신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태어난 지 겨우 2달도 안 된 옹주는 경풍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상추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시에 새로 태어난 옹주 아기씨께서 경기로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모두 애통해하였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옹주가 죽은 지 2년 후인 1786년 5월 11일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4살이 된 무녀세자가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녀세자를 아꼈는지는 그가 남긴 수많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빈성 씨는 무녀세자의 죽음 이후 곧바로 병에 걸렸습니다. 정조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은 약하여 칠정 즉 마음의 병을 앓았다. 무녀세자가 사망하자 곧 병에 걸려 본궁으로 피접을 떠났다. 의빈은 몸이 조금 나아지자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어지럽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정조는 의빈이 매일 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을 조제하고 다릴 때 직접 살폈습니다. 왕이 후궁의 병 치료에 이토록 직접 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빈의 병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임신 9개월의 몸이었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초경 밤 7시에서 9시 사이 창덕궁 중의당에서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빈성 씨가 졸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락성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했으나 임금이 출산할 달을 기다리라고 명했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정조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 없게 되었다. 병이 이상하다는 정조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신 중독증을 추측하기도 하지만 임신 중독증은 보통 초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약합니다. 오히려 승정원일기에서 칠정, 즉 마음의 병을 언급한 것을 보면 어린 자식들을 잇따라 잃은 슬픔과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빈의 죽음에 의혹을 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의빈의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하였다. 노상추의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경에 의빈성 씨가 별세했으니 천만 뜻밖이었다. 또 해산달이 되자 신료와 백성들은 오직 원자가 탄생하기를 구구하게 바랐는데 이렇게 만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의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여러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원군에 의한 독살설입니다. 1786년 12월 1일 정순왕후 김씨가 업무교지를 내렸습니다. 은원군이 장남 상계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독살했으니 그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 당시 상계군은 이미 의문사한 뒤였습니다. 정순왕후의 교지는 은원군과 상계군이 역모를 꾀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빈과 무녀세자를 독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교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만 뜻밖의 5월에 원자가 죽는 병고를 만나 성상이 다시 더욱 위태로워졌으나
그래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또 9월에 상해 병고를 당하였다. 궁빈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처럼 놀라고 마음 아파할 것은 없지만 나라의 관계됨이 매우 중하기 때문이다. 투차례 상해 병고에 온갖 병증세가 나타났으므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겼는데 필경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은원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관 이윤목에 의한 톡살설입니다. 내관 이윤목이 의빈에게 먹일 약을 자기 멋대로 다려 올렸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신문했습니다. 대제학 김종수가 정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종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종이에 송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9월에 병환을 앓을 때 내관 이지사가 약물을 살펴보았는데 약국에 약을 쓰지 않고 그의 약을 다려서 올렸으므로 그것을 먹고 그 즉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대답했습니다. 약을 사용한 일에 있어서 약을 조제하고 약을 다릴 때 내가 직접 살폈다. 이는 궁중 안팎에서 다같이 알고 있는 바이다. 더구나 약봉지와 약그릇은 모두 침실에 두고 사용했다. 이윤묵은 1786년 11월 10일에 고향으로 방축되었다가 유배되었고 1791년에 풀려났습니다. 세 번째는 화빈 유씨에 의한 톡살설입니다. 황윤석은 이재난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빈은 자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죽었다. 화빈 유씨의 처소에서 은밀히 독을 써서 해친 까닭에 화빈에게 중한 죄를 물어내쳤다. 자연이란 임신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에서 화빈 윤씨가 출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화빈의 고모부 조시희가 외척을 자칭하며 조정일을 좌지우지한 일문효세자가 태어났을 때 호칭 정하는 일을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고 했던 일로 1787년에 귀향을 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의빈의 죽음에는 많은 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의빈이 사망하자 정조는 손수 어제의 빈 묘표와 어제의 빈 묘지명의 문장을 지었습니다. 묘표는 돌로 만든 비석이고 묘지명은 고인의 신상을 적어 무덤에 묻는 글입니다. 조선에서 배우자를 위해 왕이 직접 묘표나 묘지명을 짓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제의 빈 묘표에서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빈이 죽기 전날 저녁에 옷깃을 여미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왕손을 번성하는 소망이 정전에게 있지 아니하고 천신에게 있는데 천신의 병이 깊어져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걸맞지 않은 재앙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자주 정전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후사를 구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의빈은 죽기 전날까지도 왕비인 효의 왕후를 걱정했습니다. 자신보다 왕비가 후사를 낳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정조는 계속 썼습니다. 예로부터 첩이부귀영화를 누리면 정시를 받들어 모시도록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고 죽음에 임하면 생가에 의탁하려 했다. 그러나 비는 영화롭다 하여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는 스스로 서글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심하며 내전의 뜻을 펼치고 소원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그만둘 따름이었으니 그 어짐이 어찌 얻기 쉬울 수 있겠는가? 정조는 또한 어제의 빈 치제제문을 썼습니다. 치제란 윗사람이 고인이 된 아랫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오 나는 오히려 빈의 죽음에 이처럼 슬프도다. 죽음의 병고는 참혹하고 인정이 끊어질 듯이 아픈 마음은 무녀를 잃고 곡하던 때보다 지극히 심한 일이 없었다. 나는 빈이 죽고 난 후에 비로소 무녀의 흔적이 나날이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이 슬프도다. 정조는 의빈의 발인부터 3년 탈상 후 담제까지 제사 때마다 제축문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3년 탈상 후에도 1년간 각종 제사 때마다 제축문을 썼습니다. 생신 차례 제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하건대 비는 난초와 해초처럼 향기로운 풀로서 아름다운 자질을 가졌다. 고단하여 몹시 기운이 없는 채로 지난날을 생각하니 내가 무료할 때 비를 보고 이야기하며 서로 더욱 뜻이 맞고 정다웠었다. 정조가 남긴 가장 유명한 문구는 어제비문에 있습니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내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조선시대 왕이 후궁에 대해 사랑한다고 직접 명시한 경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정조의 로맨티스트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의빈의 상례는 1764년에 영빈 이씨의 예를 따라 후궁 1등의 예로 거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녀세자의 장례가 있었고 청나라 사신첩대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 국가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도감을 세우지 못하고
호주와 전이감에 특별히 설치하여 예장을 거행했습니다. 빈소는 안현의 본궁에 마련되었고 묘소는 효창묘, 즉 무뇨세자의 무덤 왼쪽 산등성이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본래 후궁의 묘는 왕자나 공주의 묘 근처에 쓰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숙빈 최씨의 장지를 명성공주와 명예공주의 산으로 정한 내간 장우제를 파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의빈의 생전 소망을 따랐습니다. 의빈묘와 효창묘는 한 곳에 있었고 두 묘의 거리는 100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의빈묘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석 달이 지나서 경인 11월 20일에 고양군 율목동 임자의 언덕에 장사 지냈고 문효의 묘와 백보 떨어져 있는데 빈의 소원이었다. 죽은 자도 본디알미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될 것이고 서로의 무덤이 매우 가까이 있으니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의빈묘에는 곡장, 혼유석, 명등석, 망주석 한 쌍, 문인석 한 쌍, 묘상표석, 비각, 제각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의빈과 무뇨세자의 사당도 한 영역에 세웠습니다. 정조 연간에 제4궁을 의빈궁이라 했고 고종 연간에는 7궁에 제향되었습니다. 7궁이란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의 사당입니다. 적영궁, 대빈궁, 육상궁, 연호궁, 경우궁, 선의궁, 의빈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908년 순종 제2기간에 제사 제도가 개정되면서 의빈궁은 7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사는 원소의 예법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부터 효창원 묘역이 일제에 의해 골프장과 유원지로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무뇨세자의 영혼이 잠든 성역이 일본인들의 유흥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1944년에는 더욱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충원탑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의빈과 무뇨세자의 무덤이 강제로 이장된 것입니다. 무뇨세자는 서삼릉 내의 효창원으로 의빈 성씨는 서삼릉 후궁 묘역으로 각각 떨어져 이장되었습니다. 정조가 의빈의 생전 소망을 존중하여 무뇨세자 곁에 묻어준 뜻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묻혀있던 묘는 이렇게 강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조의 어제 의빈 묘지명에는 의빈 성씨의 성품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뇨는 빈의 아들이다. 빈은 저군의 어머니가 되고 나서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상가며 거처하는 집을 수리하지 않고 옷과 음식을 검약하고자 힘쓰며 말하기를 내가 오늘이 있기를 감히 바란 적 없거니와 다시 조금이라도 지난날에 비해 사치한다면 내 몸에 재앙이 드는 것은 논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어찌 동궁을 위해 복을 소중히 아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의빈은 세자의 어머니가 되고 나서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집을 수리하지 않고 옷과 음식을 검약했습니다. 사치하면 아들에게 재앙이 올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엄격하게 단단히 잡아 단속하는지라 일찍이 은총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따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빈은 조금도 어려운 기색 없이 삼가 칙령을 지켰고 혹여 실수를 할까 두려워하며 시종일관 회의하지 않았다. 정조는 의빈에게 엄격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빈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빈은 20여 년 동안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비인 효의왕후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효의왕후는 의빈의 죽음을 형제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남고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해경궁이 의빈을 거두어 친히 길렀다. 의빈은 해경궁 홍씨에게 길러졌고 효의왕후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빈은 권력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15년간 2차례나 정조의 승은을 거절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후궁이 되고 나서도 검소하게 살았고 왕비를 배려했습니다. 정조는 어제 의빈 묘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저 여왕의 비천한 곳에서 이처럼 빼어나게 어진 성품으로 태어나 월량이 탄생하자 빈의 지위에 오르는 은총을 입었으니 잠옷 우연이 아닐 듯하였다.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빼어난 성품을 지닌 여인. 그것이 정조가 본 의빈 성씨였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의 어제 의빈 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빈에게 한이 되고 무뇨세자에게도 한이 될 것이다.
정조의 걱정대로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정조의 어제문과 황윤석의 이재난고가 비교적 뒤늦게 번역되면서 의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도 의빈 관련 자료 중 번역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조는 18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빈이 죽은 지 14년 후였습니다. 그 14년 동안 정조는 의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냈고 수많은 제문을 직접 썼습니다. 정조가 남긴 글들을 보면 그가 의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후궁 사이에 정치적 관계가 많았습니다. 사랑보다는 권력과 가문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와 의빈 성씨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15세 때 의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의빈은 권력욕이 없었고 왕비를 배려했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정조는 의빈을 위해 직접 묘표와 묘지명을 지었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계몽군주였습니다. 개혁을 추진했고 규장각을 설치했으며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의빈 성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의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역사에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가 의빈을 위해 쓴 글들은 조선시대 왕이 남긴 가장 애틋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내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나는 빈이 죽고 난 후에 비로소 무녀의 흔적이 나날이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이 슬프도다. 이것이 조선 제12대 국왕 정조와 그의 후궁 의빈 성씨의 이야기입니다. 15년의 기다림, 6년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이별.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조선시대 가장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